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전 세계가 동시에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한 나라의 침묵이었습니다. 2025년 초강대국들이 무역전쟁에 돌입하며 세계 경제가 휘청이던 그 순간, 유럽은 항의했고, 중국은 보복했고, 일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 나라,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달 뒤, 미국의 생산 라인이 줄줄이 멈춰섰습니다. 그때서야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춘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네스틴 벨로스입니다. 저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국제전력 교수로 일하고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뒤바뀐 그날을 말씀드릴게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났답니다. 자신감으로 가득 찼죠. 전 세계 중요 인사들이 모여 국가 간 협력을 논의하는 큰 회의가 있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푸른 블레이저를 정돈하고 머리카락을 점검했답니다. 진지한 교수 표정을 연습했죠. 당신은 중요한 나라들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같은 영향력 있는 나라들 말이야. 속으로만 생각했던 것은 한국 같은 작은 나라들에 대한 저의 진짜 생각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한국은 그저 휴대폰과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작은 곳이었어요. 특별할 것 없고 중요하지 않은 곳이었죠. 회의장은 엄청나게 넓었습니다. 높은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작은 커피잔을 들고 작은 무리를 지어 대화를 나눴답니다. 여러 국가의 깃발이 벽을 따라 장식되어 있었죠. 흰색 바탕에 빨강과 파랑의 소용돌이가 있는 한국 국기를 발견했지만 거의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자신감 있게 앞쪽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이름표가 각자의 자리를 표시하고 있었어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그리고 한국의 중요 인사들이 함께 앉게 될 자리였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눈까지는 미소가 닿지 않는 얼굴로 말했어요. 저는 아네스틴 벨로스 교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계를 진정으로 형성하는 나라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며 큰 나라들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익숙한 이야기를 듣게 될 거라 예상했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큰 나라들이 중요하고 작은 나라들은 그저 따라가기만 한다고요. 첫 발표자는 일본의 카즈아키 산도였습니다. 그는 얼굴에 약간의 비웃음을 띤 채 연단에 섰어요.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 경제에 진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가 회의장을 둘러보며 물었죠.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제가 이미 믿고 있던 것과 일치했으니까요. 그 다음 중국의 옌롱수가 일어났어요. 그는 키가 크고 진지한 눈빛을 지녔는데 말할 때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힘이 있었답니다. 한국의 기술은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놀라운 혁신을 담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한국에서 만든 단 하나의 메모리 칩이 전 세계의 자율주행차, 슈퍼컴퓨터, AI 서버를 제어하고 있습니다. 놀라움에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이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과 맞지 않았어요. 이것이 사실일까요? 연단에는 한 명씩 더 많은 발표자들이 올라왔습니다. 각자 한국에 대한 사실과 이야기를 공유했고 저는 점점 더 놀라웠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무것도 적지 못한 채 제 노트는 비어 있었답니다. 그들은 제가 들어봤던 한국 기업들 삼성, LG, 현대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제가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방식으로 설명했죠. 이들은 단순히 미국 제품을 복제하는 회사가 아니었어요. 다른 모든 것이 의존하는 기술을 세계적으로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뱃속에 이상한 감정이 일었어요. 중요한 무언가에 대해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불편한 느낌이었죠. 매우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감각이었답니다. 회의실이 점점 더워지는 듯 했습니다. 칼라를 조금 느슨하게 하고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물은 내 안에서 자라나는 부끄러움의 뜨거운 감정을 식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죠. 수년간 저는 학생들에게 세계 권력에 대해 어떤 나라들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해 가르쳐 왔어요. 사실이 아닌 것을 가르쳐 왔던 걸까요? 실제로는 매우 중요한 나라를 그저 가볍게 여겨왔던 걸까요? 더 많은 발표자들이 지식을 공유할수록 제 오래된 생각들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벽돌 하나씩 무너지는 벽을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각이 눈앞에서 변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 어떻게 느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깊은 내면에서 부끄러움 아래에서 다른 무언가가 자라나는 것을 느꼈어요. 바로 호기심이었죠. 더 알고 싶었습니다.
제가 너무 무심하게 무시했던 이 나라를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저의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답니다. 다음 발표자가 연단에 다가가자 저는 의자 끝에 걸터 앉았어요. 노트는 펼쳐져 있었지만 펜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대해 듣고 있는 내용이 믿기지 않았답니다. 발표자는 김 박사였어요. 안경을 쓰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닌 키 큰 여성이었죠. 그녀가 버튼을 클릭하자 작은 컴퓨터 칩의 거대한 이미지가 그녀 뒤에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 작은 칩이 그녀는 얼마나 작은지 보여주기 위해 엄지와 검지를 가깝게 모으며 말했어요. 우리 현대 세계의 거의 모든 것을 제어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대부분을 만들고 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김 박사는 삼성과 SK하이닉스 두 한국 기업이 세계 메모리 칩의 70% 이상을 생산한다고 설명했답니다. 이 칩들은 우리의 휴대폰, 컴퓨터, 자동차, 심지어 군사 장비 내부의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한다더군요. 테이블 위 제 휴대폰을 내려다 보았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산 칩이 그 안에 있을까요? 그 생각이 휴대폰을 다르게 보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배터리에 관한 정보였어요. 테슬라, 포드, 폭스바겐 같은 전기차의 큰 사진들이 화면에 번쩍였답니다. 김 박사는 각각을 가리켰죠. 전 세계 대부분의 전기차 내부에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과 같은 한국 기업이 만든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녀가 설명했어요. 이 배터리 없이는 자동차들이 그저 움직일 수 없는 금속 상자에 불과할 뿐이죠. 한국을 그저 부품 공급자로만 생각했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이것들이 그냥 부품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이 작동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부품이라는 것을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는 거대한 선박의 사진들이 나왔답니다. 여러 축구장보다 더 큰 거대한 선박들이었죠. 현대, 삼성, 대우라는 이름이 측면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세계 물품의 90% 이상이 바다를 통해 이동합니다. 김 박사가 말했어요. 그리고 가장 크고 가장 첨단의 많은 선박들이 한국 조선소에서 나오고 있죠. 이 거대한 한국 선박들이 바다를 가로질러 음식, 옷, 장난감, 전자제품을 운반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이 선박들이 움직임을 멈춘다면 상점 선반은 비게 될 거예요. 사람들은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었답니다. 또 다른 발표자인 박 씨가 무대에 올랐어요. 그는 김 박사보다 키가 작았지만 같은 자신감으로 말했죠. 사람들이 반도체를 생각할 때 보통 인텔 같은 미국 기업을 떠올립니다.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정보를 저장하는 특수 칩, 즉 메모리 칩에서는 한국 기술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 기업들이 최상위에 있는 차트를 보여주었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심지어 미국과 독일 같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감명받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 메모리 칩들은 박 씨가 계속했어요.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5G 네트워크에 필요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형성할 모든 기술들이죠. 부끄러움으로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국제 전략 전문가인 내가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었을까요? 자동차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주장하면서 엔진이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았어요. 가장 강렬한 순간은 박 씨가 화면에 간단한 문장을 보여주었을 때였답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춘다. 처음에는 이것이 과장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들었던 모든 것을 고려하니 실제로 사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칩 배터리 선박이 없다면 현대 생활의 많은 부분이 멈출 것이었죠. 저는 방 안의 동료 전문가들을 둘러보았어요. 많은 이들이 저와 비슷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놀라움, 어쩌면 부끄러움까지도요. 우리 모두가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것이었답니다. 제 여정의 이장이 그 회의실에서 펼쳐지면서 저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 마음속의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었고 한국은 이제 이전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었죠. 그리고 발표는 아직 절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나 무시했던 이 나라에 대해 또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짧은 휴식 후 새로운 정보로 어지러운 기분으로 자리로 돌아왔어요. 한국에 대한 저의 시각이 매 순간 바뀌고 있었죠. 하지만 가장 큰 놀라움은 아직 오지 않았답니다. 다음 발표자는 미국 국방부의 맥케이 도스 소령이었습니다. 군인다운 헤어스타일에 진지한 얼굴을 한 키 큰 사람이었어요. 그가 말을 시작하자 방은 완전히 조용해졌답니다. 수십 년 동안 한국은 다른 나라에서 무기를 구매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오늘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첨단 군사 장비 중 일부를 설계하고 건설하고 있죠.
그의 뒤 화면에는 탱크 함선 항공기의 이미지가 밝게 빛났습니다. 강력하고 현대적으로 보였어요. 더 잘 보기 위해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답니다. 이것은 K2 블랙팬서 탱크입니다. 도스 소령이 세련되고 어두운 차량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일부 미국 탱크에도 없는 기술을 갖춘 가장 첨단 탱크 중 하나죠. 놀라움에 눈을 깜빡였습니다. 미국 군사 장비가 세계 최고라고 항상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미국 군사 전문가가 한국 탱크를 칭찬하고 있었답니다. 이미지는 바퀴 위에 길고 강력해 보이는 총으로 바뀌었어요. 이것은 K9 천둥 자주포입니다. 도스 소령이 계속했죠. 한국은 이것을 전 세계 국가들에 판매했습니다. 예전에는 유럽 무기만 구매하던 일부 유럽 국가들에게도 말이에요. 다음으로 날카로운 각도와 세련된 디자인의 전투기 사진이 나왔답니다. KF-21 보람 전투기는 한국이 자체 개발한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자체 전투기를 건설할 수 있는 국가는 몇 안 됩니다. 모든 것을 기록하려고 노트에 빠르게 적었어요. 이것들은 미국이나 유럽 무기의 값싼 복제품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구매하고 싶어하는 독특한 한국의 디자인이었답니다. 화면은 다시 바다 파도를 가르는 거대한 회색 선박들을 보여주었어요. 한국은 자체적으로 이지스 구축함과 잠수함을 건설합니다. 도스 소령이 말했죠. 이들은 가장 발전된 국가들만이 건설할 수 있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선박들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한국을 작고 중요하지 않은 나라로 생각했던 것이 기억났어요. 이제 미국, 러시아, 중국 같은 초강대국들만이 만들 수 있다고 여겨졌던 기술을 한국이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그 다음이었답니다. 도스 소령은 한국의 민간 기업들이 어떻게 군사 기술을 돕고 있는지 설명했어요. 삼성은 전화기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가 말했죠. 그들의 휴대폰에 있는 같은 기술이 군사 시스템에 힘을 실어줍니다. LG는 TV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디스플레이 기술은 군용 항공기에 사용됩니다. 현대는 자동차만 만드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들은 또한 한국 해군을 위한 함선도 건조하고 있죠. 놀라움에 그저 앉아 있었어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민간 기업과 군사 기술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일상적인 기술을 사용해 더 강해지는 방법을 찾았더군요. 하나의 반도체 칩이 스마트폰, 자율주행 자동차 또는 첨단 미사일 유도 시스템의 두뇌가 될 수 있습니다. 도스 소령이 설명했어요. 이것이 한국의 진정한 전략적 독립성을 제공합니다. 전략적 독립성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울렸습니다. 이는 한국이 안보를 위해 다른 나라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어요. 한국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었답니다. 방을 둘러보니 흥미로운 점이 눈에 띄었어요.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은 대국의 대표들이 매우 주의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걱정스러워 보였죠. 그들도 저처럼 한국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발견의 여정 중 제3장이 끝날 무렵 저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을 보고 있었답니다. 이는 단지 좋은 TV와 휴대폰을 만드는 국가가 아니었어요. 이는 스스로와 동맹국을 세계에서 가장 첨단 군사 장비 중 일부로 방어할 수 있는 기술적 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배울 것이 더 많았어요. 군사 발표가 끝나고 의자에 기대 앉았어요. 한국에 대한 새로운 정보로 머릿속이 빙글빙글 돌았죠. 하지만 다음 발표자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한국 파워를 보여주었답니다. 칩이나 배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야기와 노래를 통해 작동하는 힘이었어요. 친절한 눈빛과 따뜻한 미소를 가진 키 큰 베네딕트 프로이제가 연단에 다가섰습니다. 그는 유럽 출신으로 문화가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자였어요. 그의 발표 제목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 문화의 물결이었답니다. 우리는 한국의 기술과 군사적 강점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가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국에는 또 다른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문화죠. 그의 뒤 화면은 다채로운 이미지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 TV쇼 화려한 머리와 번쩍이는 의상을 한 K-팝 밴드, 영화 포스터,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었어요.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팝 음악과 TV쇼가 글로벌 파워와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걸까요? 이것이 결코 웃을 일이 아니라는 것을 곧 배우게 되었답니다. 한국 드라마는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시청합니다. 베네딕트가 설명했어요. 한국 팝 음악은 브라질부터 인도네시아까지 경기장을 가득 채우고 있죠. 한국 영화는 국제적인 상을 수상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닙니다. 영향력입니다. 그는 한국 문화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빛나는 점들이 있는 세계 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전체 지도가 점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국가들.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터키와 같은 곳들도 한국 문화와 강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베네딕트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어요. 다양한 국가의 젊은이들이 한국 패션 스타일을 입고 한국 음식을 요리하고 한국어를 배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한국의 이야기, 음악, 음식에 빠지면 한국 자체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이는 비즈니스와 외교 관계에서 한국에 도움이 되는 선의를 만들어냅니다. 이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전 세계 수백만 젊은이들이 한국 스타들을 우러러보고 한국 방문을 꿈꾼다면 그들의 국가가 한국과 더 좋은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베네딕트는 파리, 멕시코시티, 두바이에서 열린 K-팝 콘서트에 엄청난 관중들의 영상을 보여주었답니다. 팬들은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한국어로 함께 노래하고 있었죠. 한국어로 쓰인 표지판을 들고 완벽한 일치감으로 응원봉을 흔들었답니다. 이러한 팬들 중 많은 이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번역 없이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웁니다. 베네딕트가 말했어요. 일부는 한국에서 공부하거나 한국 기업에서 일자리를 찾기도 하죠. 이는 한국에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들어냅니다. 한국 대중문화를 그저 지나가는 유행, 언젠가 사라질 한류로 가볍게 여겼던 때가 기억났어요. 이제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한국 문화는 한국과 세계 나머지 지역 사이의 실질적인 연결을 만들어내고 있었답니다. 발표는 한국 TV쇼가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꿨는지 보여주었어요.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얻기 전 많은 사람들은 지도에서 한국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한국의 역사, 음식, 가치에 대해 알고 있었죠. 가장 강력한 국가는 과거에 가장 강한 군대나 가장 큰 경제를 가진 국가였습니다. 베네딕트가 말했어요. 하지만 오늘날 연결된 세계에서는 가장 매력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국가들도 엄청난 힘을 가집니다. 마침내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들은 할리우드가 있었지만 한국은 자체적인 문화 강국을 만들어냈더군요. 한국 음악, 쇼, 영화는 단순히 인기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한국과 전 세계 사람들 사이에 깊은 감정적 연결을 만들어내고 있었답니다. 베네딕트는 개인적인 이야기로 마무리했어요. 제 딸은 좋아하는 K-팝 그룹 때문에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그가 말했죠. 지금은 국제관계를 공부하며 한국에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문화의 진정한 힘입니다. 다음 세대의 꿈을 형성하는 것이죠. 제 여정의 사장이 끝나며 한국의 강점이 단지 기술과 군사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는 데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 문화는 한국과 수십억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탱크와 칩이 절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답니다. 오후 햇살이 회의장의 높은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가운데 마지막 발표자들이 연단에 다가섰어요. 자리에서 몸을 움직였습니다. 제 노트는 이제 낙서와 느낌표로 가득 찼죠. 머릿속은 세상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재구성하려는 듯 복잡했답니다. 마지막 발표는 한국이 더 큰 나라들 사이에서 어떻게 자신을 지키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것이 아마도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국제관계 전문가인 엘레나 마르티네즈 박사가 동아시아 지도를 보여주었어요. 그곳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비교적 작은 나라였지만 거인들에 둘러싸여 있었죠.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미국도 그곳에 강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었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이웃 환경 중 하나에 존재합니다. 마르티네즈 박사가 설명했어요. 항상 사이가 좋지 않은 초강 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죠. 그럼에도 한국은 모든 측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사례들의 놀라움으로 눈이 커졌어요. 2022년 미국이 반도체 기업들에게 기술 공유를 요청하는 법을 통과시켰을 때 삼성과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들은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동맹국에게조차도 가장 중요한 비밀을 보호했더군요. 중국이 한국의 방어 시스템 설치에 분노했을 때 일본이 한국으로 가는 중요 소재를 제한했고 한국 기업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신 빠르게 자체 소재를 만들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았답니다. 이것이 진정한 독립의 모습입니다. 마르티네즈 박사가 말했어요. 단지 자신의 것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나라들이 압박할 때조차 자신만의 결정을 내릴 용기를 갖는 것이죠. 이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대학 강의에서 저는 종종 작은 나라들이 미국과 중국 같은 초강 대국들 사이에서 편을 택해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하지만 여기 한국이 또 다른 방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신만의 길을 굳건히 걷는 것이었죠. 발표가 끝나자 방은 깊은 침묵에 빠졌어요.
그때 한 발표자가 말한 단어들이 회의장을 울리는 듯 했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춘다. 이 간단한 7단어가 오늘 배운 모든 것을 요약했어요. 한국은 그저 지도 위의 또 다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현대 세계의 퍼즐에서 중심 조각이었죠. 한국의 칩, 배터리, 선박 혁신이 없다면 전 세계 발전은 멈춰버릴 것이었답니다. 전 세계에서 온 동료 전문가들을 둘러보았어요. 많은 이들이 저와 비슷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놀라움, 존경, 그리고 아마도 오랫동안 한국을 과소평가한 것에 대한 약간의 부끄러움이 섞인 표정이었죠. 마무리 발언을 할 시간이었어요. 놀랍게도 진행자는 제 생각을 나누어 달라고 저를 호명했답니다. 천천히 변화된 관점의 무게를 느끼며 일어섰습니다. 제 이름은 아네스틴 벨로스 교수입니다. 아침에 자신을 소개했을 때보다 더 겸손한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나라들이 우리 세계에서 진정으로 중요한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왔습니다. 제가 틀렸더군요. 계속하기 전에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한국이 단지 다른 이들을 위한 부품을 만드는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은 기술, 군사력, 문화적 영향력, 그리고 독립적인 정신이 우리 글로벌 커뮤니티의 필수적인 국가입니다. 한국이 없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의존하는 많은 것들이 단순히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방을 둘러보며 한국 대표들과 눈을 마주쳤어요. 제 무지함에 사과드리며 제 눈을 열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뿐만 아니라 전체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까지 바꾸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저에게 더 의미 있었던 것은 한국 대표단의 고개 끄덕임과 작은 미소였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떠나기 위해 물건을 모으는 동안 한국 대표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저보다 젊었습니다. 아마 30대쯤 되었을까요? 친근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답니다. 벨로스 교수님, 그녀가 말했어요.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증거를 보든 자신의 견해를 바꾸지 않죠. 아직 당신의 나라에 대해 배울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인정했답니다. 그렇다면 한국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그녀가 명함을 건네며 대답했어요. 우리가 읽어낸 것을 직접 보세요. 그날 저녁 회의장을 떠나 바깥의 시원한 공기 속으로 걸어 나오면서 왠지 더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복잡하며 더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여행 계획에 추가할 새로운 목적지가 생겼답니다. 수년간 무시했던 한국, 그 나라가 이제 제 목록의 맨 위에 있게 되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버튼 하나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큰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